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한우입니다. 한우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먹고 싶지만 비싸죠. 오늘은 한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 그 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뭐 어떤 소는 신성, 힘, 재산의 상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정복의 대상이었다라면은 동양에서는 이렇게 농경을 도와주는 가축 으로 친근한 존재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었죠. 소의 용도별 분류입니다. 소는 크게 유경종, 고기를 생산하는 소죠. 그 다음에 유용종, 우유를 생산하는. 그 다음에 역용종,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렇게 농촌에서 힘을 쓰는 그런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소의 품종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구, 젖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이제 뭐 물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선은 정확히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우가 있고요. 국내산 한우가 사실 정확한 답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산 유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소인데 국내에서 6개월 정도 사육을 하게 되면은 유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홀스타인이라고 하죠. 젖소. 요것도 이제 유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도 그렇고 유구를 좀 한우하고 유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의 성별은 뭐 당연히 뭐 수소가 있고요. 이건 씨소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암소 주로 이제 새끼를 생산하는 그런 암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0% 이상은 다 거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황소에서 이게 고안에서 약간 소위 암내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거세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비육소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거세라고 보시면 더 빠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족가 뭐 한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사실 소는 우리 뭐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 팔아가지고 대학교 등록금 됐다. 이 정도로 어떤 집안의 재산 이렇게 됐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외식하면 첫 번째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먹고 싶니? 그러면 한우요라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우의 매력을 보게 되면 일두백미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우 누구 못지않게 많이 먹으러 다닌 것 같은데요. 소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고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아직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좀 간소화해서 10개 대분할로 하고 39개 소분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정도는 제가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이거 어디 부위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고 부위별로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위별로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부위는 역시나 등심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싼 데는 이제 우둔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부위별로 용도가 다 틀리죠. 그래서 요거를 좀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뭐 한우로 이용을 해서 어떤 매장을 출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룰을 다 지키셔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각, 앞다리살 등급 좋은 애들은 뭐 툭불 이상 되는 친구들은 정각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요러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한우의 맛의 비밀은 우리는 한우가 맛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올레인산입니다. 이제 올레인산이 이제 그런 감칠맛, 고소한 맛이 나는 건데 이게 올레인산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 소고기보다 우리 한우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문제 많이 보편화돼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근내 지방, 그다음에 지방색, 육색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등급 2 플러스, 그다음에 1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거를 또 암소, 수소, 거세 구분해 가지고 다 나눠진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특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이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들은 이제 소고기 이력제가 100%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엄마 아빠가 누구고 그다음에 내 어느 유통을 거쳐서 내 앞에까지 오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한우 브랜드입니다. 뭐 대관령 한우, 청풍 명어 한우, 그다음에 횡성 한우. 뭐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저희가 뭐 횡성 한우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오래 해서 거의 뭐 1등이죠. 횡성 한우. 그다음에 명실 상감 한우.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 잘 모릅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그냥 횡성한우 그러면 좋은 건지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이렇게 횡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횡성한우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사실은 가가지고 이거 고기가 횡성거 맞냐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근데 좀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횡성에서 나오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또 거짓말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 5, 6년 됐을까요? 이제 에이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에이징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 소의 품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숫소보다는 당연히 거세가 나을 거고 거세보다는 암소가 훨씬 맛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웻 에이징, 뭐 드라이 에이징 그러는데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소는 사후 경지라 해서 소가 이렇게 도축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얘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지는 게 2주 정도 걸려요. 물론 어떤 냉장 상태나 어떤 냉장고의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2주 이상을 숙성한 이후에 사용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기도 하고 실제 매장에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길게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굳이 웻 에이징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못 느낀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카데오신이라고 해서 뭐 숙성할수록 맛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본질적인 고기 맛 자체에서 이미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에이징을 많이 하는 경우는 저희도 뭐 청주에 가면 청주 한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2, 3등급 등급이 낮은 애들을 씁니다. 그리고 숙성 기간은 한 달로 늘립니다. 대신 암소를 쓰죠. 그러면은 일반인들을 거의 구분 못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포인트는 숙성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브랜드는 서동 한우죠. 뭐 거기 뭐 대표님도 몇 번 만난 적도 있지만은 드라이 에이징 처음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치즈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수분을 날리면서 응축된다 보니까 고소한 맛은 날지 모르겠지만은 좀 뭐랄까 느끼합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보다는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많아야 되는데 드라이 에이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판매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드라이 에이징 시장이 이렇게 유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소고기 등급제 논란 많이 있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좋은 한우는 뭐냐 이꼬로 소프트입니다. 부드러우면 그냥 좋은 고기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드럽다라는 거는 결국은 마블링이고 마블링은 결국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가 강의 시간 때도 다른 뭐 우리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의 지방은 포화 지방이어서 몸에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지방은 아니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링이 많다라는 거는 지방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건강을 생각하시거나 좀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등급이 낮은 애들을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지방이 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런 등급제 논란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등급 낮은 거를 숙성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훨씬 더 맛있는 고기를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이런 한우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변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소고기 무한리필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갈비살 전문점들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뭐 에이징이 막 도래를 했고 최근에는 오마카세가 대세죠. 뭐 1인분에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마카세 시장이 대세이다.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매일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저도 몇 번 이제 뭐 일 때문에 가보지만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께서 오마카세라는 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얘기인데 고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 수수에 대한 이해, 또 석쇠에 대한 이해, 또 상차림에 대한 이해, 또 궁합에 어울리는 반찬이 뭔지 그다음에 또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지식을 알고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을 때 100만 원을 받아도 뭐 소비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가격만 정해놓고 사실은 그런 디테일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마카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그 한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 경제 논리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되는 것도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까지 가는 하이엔드 시장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한리필 쪽으로 한우 무한리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분되고 있고 중간 시장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한우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죠. 오마카세 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뭐 최근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울릉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 서초동에 바로 있는데 네, 거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뭐 숯과의 석쇠 뭐 높이라든지 또 참숯을 써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또 이런 곡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든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건 저는 뭐 이해는 하고 저는 찬성합니다. 100만 원 받아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만한 실력을 갖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이런 한우 시장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우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우 명품관들이 전국에 한 80개 정도 있죠. 그중에 저희들이 몇 개 컨설팅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지금 8월 달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 순창에 130억을 들여가지고 한우 전문점을 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 하나 오픈하는데 130억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그거는 오픈하고 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한우는 투자 규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외곽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런 가든 형태 매장들, 그다음에 일반 식당들, 그다음에 정육식당. 정육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자를 두 개로 하죠. 사업자를 두 개로 하게 되면은 정육점은 면세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장점이고 뭐 한동안 뭐 세금 관련돼서 좀 뭐 불법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거기는 무법지대입니다. 그래서 정육점 식당은 뭐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툭불 등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프랜차이즈화 되는 게 있는데 역시나 가격이 세다 보니까는 많은 점포를 나가지 못해요. 보통 뭐 10여 개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나 또 그런 상권들,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도 이제 한우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우는 대체적으로 한 6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기타로 잠깐 숯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숯불 매니아,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서 숯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뭐 숯에다가 진짜 전복, 저는 개인적으로 전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숯불에 구운 전복은 좋아합니다. 또 랍스타 같은 경우도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어도 마찬가지죠. 연탄불, 뭐 가스불 게임 안 됩니다. 다만 숯이 진짜 우리 국내산 강원도 참숯을 쓰느냐, 우리 참숯을 써서 제대로 만들어진 숯 가지고서 했을 경우에 그 맛이 난다라는 거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진짜 제대로 국내산 참숯을 써서 그다음에 진짜 석쇠에다가 제대로 했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한우가 되겠죠. 뭐 참고로 뭐 세계 명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본 와규 뭐 한 마리 한 1억 정도 합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 한우처럼 그렇게 올레이산도 높지도 않고 감칠맛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드럽기는 거의 뭐 2배 이상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와규인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비싸다. 소위 얘기하는 먹는 다이아몬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뭐 앵거스라는 품종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앵거스만 전문점으로 하는 그런 정육점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전문점도 생겨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소고기 이제 뭐 원산지별 연간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뭐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정에서 소비도 많고 그다음에 또 수입산보다는 이제 국내산의 선호도가 좀 높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소비량의 증가나 감소 이유는 직장 회식이 많을 경우나 뭐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한우를 먹게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이제 중심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회식량이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외부 회식 같은 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감소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뭐 워낙에 뭐 한우를 선호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소고기 소비 현황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국거리 정도로 한 월 2회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식에서는 뭐 단연 구이죠. 단연 구이다 보니까 뭐 등심이나 뭐 채끝이나 안창이나 뭐 이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비추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지방도 적고 그 씹는 맛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창살, 그다음에 이제 채끝으로 넘어오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보통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가장 뭐 꽃등심이나 선호를 하긴 하는데요. 뭐 등심이 제일 맛있긴 무난하긴 한데
그런 매니아층들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한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위별로 선호하는 매장들이 있고 또 메뉴들이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기준점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의 뭐 한우 전망인데요. 점차 계속적으로 이제 한우는 소득 수준이 있는 아니면 특별한 날 먹는 건 한우. 그다음에 보통 대중적으로 그냥 집에서나 그냥 친구들끼리 먹는 거는 뭐 수입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김영란법이 한참 이제 대두가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한우입니다. 이제 회식 메뉴 중에서 가장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2020년에 그래도 좀 선물에 대한 상한선을 20만 원으로 좀 올리면서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적인 이런 법이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지금 2022년 3월 기준인데요. 350만 마리 정도가 지금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한우 값이 오히려 빠지고 있다. 다른 건 오르는데 한우 값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상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 한우 생산지는 경북입니다. 저희가 경북 광역 브랜드 참품 한우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2009년부터 12년까지인가요? 3년 정도 했었는데 제일 개체량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약 2025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지금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지 가격이 좀 안정권은 들어간다. 그래서 한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큼 도축이 되고 있고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미리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의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등급별 출연율. 물론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도 이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지만은 또 이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전체 나오는 한우의 등급은 1등급 2플러스는 약 9.2%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비싸구나. 그다음에 완뿔은 11.6%가 나오고 있구나. 보통 고급 한우집에 가면 보통 완뿔 이상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비율, 약 20% 정도 국내에 생산되는 한우의 한 상위 20% 정도가 고급 한우집에서 판매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워낙에 지금 사육 두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좀 우하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게 되면은 이제 맛있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우는 진짜 없으면 못 먹죠.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밥 살게. 저희가 예전에 저 어르신들 모시고서 저 완도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서울에 한번 이렇게 투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르신들한테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 육고기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우를 사드렸는데 그래서 그만큼 약간 해안 지역에 어촌에 계신 분들은 육고기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륙에 있는 산간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해산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쌍반된 그런 취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우에 대한 스와트 분석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우는 일단 테이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에 비해서 맛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는 고급이라는 게 인식이 돼 있다라는 게 좀 강점이고요. 약점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저항선이 좀 있다 보니까는 문턱이 좀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에 대한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성 기간이 필요하죠. 2주다, 3주다. 그러면 내가 팔고자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물량을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좀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약간 약점일 수 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에 비해서 소비 주기가 좀 길다. 그다음에 저녁 매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한우 전문점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녁 매출이 높기 때문에 낮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끼케야 갈비탕, 불고기, 냉면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제 컨텐츠 중에서 이제 한우 사업 한평거 한우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점심 때 한우 한정식이라는 거를 국내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일반 한정식에 메인 코스에 한우를 110g 먹고 나머지 한정식을 마무리 치면서 그 당시에 55,000원. 이게 한우집에서는 아주 센세이션이었죠. 원래 한우집은 낮에 놀아야 되는데 낮에 전체 매출의 40%를 그 메뉴 하나가 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핸디캡이지만 어떻게 고민하냐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숯불 한정식,
뭐 한우 한정식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 한우만에 가진 그런 맛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는 분들 아니면 좀 내가 경제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돈을 모아서라도 난 먹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 발전으로 이렇게 소고기의 접근성이 좀 증대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블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좀 약간 등급이 낮은 것들도 판매가 더 많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기회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광우병, 구제역에 대한 질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코로나도 처음에는 막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뭐 감기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무 이거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도 뭐 광우병 2008년도 나왔을 때는 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만약에 좀 이렇게 그 언론에 좀 대두가 되면 아무래도 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접대할지에는 한우를 좀 선호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무원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회식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제한이 좀 있다라는 거는 위험 요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경기에 좀 타격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을 살펴봤습니다. 한우 먹고 싶죠? 오늘 저녁 한우입니다. 저는 한우 먹으러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우를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우는 아무래도 투자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평당가도 최소한 뭐 한 4,500 정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릇 같은 경우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맛 갖고는 이제는 뭐 식당의 본질은 뭐 맛인데 뭐 식당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맛 갖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입지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을 해가지고 나만의 매장을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